제가 20년가량 글쓰기 코치로 일을 그렇죠. 하면서 특강을 많이 하잖아요. 글쓰기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글 잘 쓰냐? 일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글쓰기가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 문해력을 키우는데도 키 크기와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보통은 한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학교 시험을 넘어 수능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거친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문해력이라고 강조하는 전문가와 함께요,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쓰기 코치 송숙희라고 합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작가님. 네, 저희가 사실은 안녕하세요. 인연이 있죠. 네네. 바야흐로 10여 년 전 네. 제가 작가님을 인터뷰했었는데, 그 인터뷰의 요지가 뭐였냐? 아드님이 전남 해남고였나요? 네. 그 땅끝에. 해남고에서 사교육 없이 글쓰기로 네. 열심히 네.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네. 그런 친구로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 아들은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네. 영국의 한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실력으로 결국은 취업까지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친구가 이제 취업 비자로 출국을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엄마 감사합니다. 제게 글쓰기를 시켜주셔서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글쓰기를 좀 강조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아드님께? 우리 아이는 참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놀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너무나 평범한 아이였고, 막 사춘기에 들어가서 중1병을 앓기 시작한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시골로 데려간 거죠. 시골로 데려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이를 미국에 한 6개월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온 곳이 땅끝 마을이었어요. 아, 그래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서울에서 대치동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걸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가 목표지? 서울대가 목표겠다. 그러면 서울대를 나온 친구들은 목표가 뭘까? 서울대 졸업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그 친구들이 아쉬운 점은 없을까?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버드 대학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하버드 대학이라면, 네. 그럼 하버드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을까? 또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읽고 쓰고 생각하기였다는 거죠. 네네. 읽고 쓰고 생각하기가 안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역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읽고 쓰고 생각하기를 잘한다면 그 수준이 그럼 하버드 수준인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만, 하버드에서 배울 거 미리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이가 읽게 하는 거, 쓰게 하는 거밖에 없으니 그러면은 쓰게 시켜야 되겠다. 쓰게 시켜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하루는 이제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 엄마한테 혼이 나야 되는데 엄마가 어떤 벌을 주더라도 받겠느냐.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블로그를 해라.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왜 하버드 연구를 했고, 아이가 어쨌든 쓰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쓰다 보면 읽지 않을 수 없고, 읽으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시 잘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쓰게 하고 싶었죠. 자, 오늘부터 블로그에다가 써라. 그러면은 너의 잘못을 탕감해 주겠노라.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선선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혼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에게는 엄마한테 혼나는 게 참 싫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난 오늘로 시작하는 아이들 전형적인 일기 패턴. 일기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어서, 아니야, 20줄 이상은 써. 대신에 뭘 써도 좋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블로그도 써야 되고 검도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럼 학원 다니지 마. 그렇게 하고
블로그를 쓰게 해서 이 아이는 아마도 나 학원 다녀야 되니 블로그 안 써도 돼 그렇겠죠. 였겠죠. 예, 예. 근데 저는 학원 다니지 마. 그리고 블로그를 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줄이 글 한 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네. 하고 고등학교 가게 됐죠.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블로그도 안 쓰겠구나 했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네. 혹시나 하고 너 블로그 이제 안 쓸 거지?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볼게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어서 갔어요. 의외의 답변이네요. 네, 그게 수능 직전까지 갔어요. 작가님이 보셨을 때 계속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재미 같아요. 재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재미를 알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아이가 썼던 내용들을 덜쳐보면 아, 이게 중학교 3학년의 글솜씨인가?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의 글솜씨라고, 게다가 남자아이에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고 깊이가 있고 그렇게. 네네. 그런데요, 제가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글쓰기 코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도를 한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단언컨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피드백도 안 하셨어요? 피드백도 안 했어요. 제가 한 피드백이라면 아이가 쓴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거였어요. 댓글을 그때 달고. 댓글이 평가였나요? 평가 아니었어요. 평가 아니었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잠들기 전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오늘 쓰겠죠. 저는 그 글을 내일 읽겠지만 내일 새벽에는 어떤 글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설레임에 잠이 들고요.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주로 한 말은 이거죠. 오늘도 너무 기쁘다. 너의 글을 만나서. 그러면서 이제 글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글을 계속 썼다는 거. 어제도 쓰고 오늘도 썼다는 거. 그리고 내일도 쓴다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말들. 그 다음에 그 내용.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나름 항변하는 내용을 쓰죠. 그게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대해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넌 이렇게 생각하네. 너는 참 다르다. 너는 정말 나보다 낫다. 그리고 사실 그랬어요. 아이는 한 번도 엄마의 그 피드백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 역시도 저의 그 피드백이 너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재미. 그러면서 또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쓰기가 만만해진 것 같아요. 편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 뭐 글 좀 써볼 사람 하면은 자청해서 손을 들고 또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무슨 독후감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글쓰기를 재밌어하고 글쓰기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아이가 점점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10대들에게 글쓰기에 있어서, 문해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맛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흥미, 재미, 그러다 보면 의미는 스스로 알게 된다. 그리고 흥미와 재미와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아이는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스스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일단 쓰면 읽기나 다른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쓰고 나서는 확장이 되던가요? 다른 분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이가 매일 써야 되잖아요. 매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뭘 써야 되지는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수업을 하다가도 이거 오늘 쓰면 좋을 것 같아. 혹은 TV를 보더라도 저거 내 생각과 같은데, 또는 굴러다니는 신문을 보더라도 혹시 저기에 내가 오늘 블로그에 쓸 주제가 없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글로 쓰려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찾게 되겠죠. 좀 더 찾아서 깊이를 더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써야지 내가 오늘치 블로그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까지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해력은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사고 능력이 한꺼번에 돌아가기 때문에 곱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곱셈은 어느 값이 하나라도 0이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문해력 그러면 어휘가 중요하다, 읽기가 중요하다, 쓰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각각 말하거든요. 어휘가 중요하다는 사람 따로 있고, 맞아요. 글쓰기 따로 있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메커니즘이 읽고 쓰고 생각하기는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 읽는 사람은 잘 쓸 수밖에 없고, 잘 쓰는 사람은 잘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잘 생각하니까 잘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글쓰기가 읽고 생각하고 쓰기에서 가장 상위 능력이다 보니 상위 능력부터 시작하면 그 밑에 생각하기와 읽기 능력은 저절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10대를 위한 공부머리 문해력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문해력은 읽기 곱하기 생각하기 곱하기 쓰기. 이 공식이 어떤 의미지 싶었는데 지금 그 의미시네요. 맞습니다. 10대의 문해력을 조금 더 강조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한 20년가량 글쓰기 코치로 일을 그렇죠. 하면서 특강을 많이 하잖아요. 글쓰기 수업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글 잘 쓰냐? 일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글쓰기가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나는 글렀으니 아이들이라도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나는 아니니 우리 아이만은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글쓰기 수업을 하셔도요. 꼭 끝나고 나가면서 넌지시 묻죠. 코치님, 아드님은 어떻게 했나요? 궁금하셨구나. 네, 그런 질문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 문해력을 키우는데도 키 크기와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보통은 한 12살에서 14살까지 그 언어 지능이 개발되는 네. 그 한계까지가 문해력이 닫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키 크기 성장판뿐만이 아니라 문해력의 성장판도 키 크기와 비슷한 시기에 닫혀요. 그래서 읽고 쓰기에 대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노력을 하면 어른이 돼서 하는 수백만 시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아이의 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럼 거죠. 이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많이 뒤에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도 잘 안 되던데요. 노력해도 잘 안 돼. 왜 그런가 와. 하면요. 저에게 와서 글쓰기를 배우겠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글쓰기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죠. 이미 문제가 생긴 분들은요,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여러 권 썼어요. 네. 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담아서.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일찍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글쓰기를 못하는 분이라는 그 생각을 놓쳤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썼던 책은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자녀분들에게 일찍 읽고 생각하고 쓰기를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였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쓴 10대를 위한 공부머리 문해력 책은 그래서 10대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쓰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정말 안 쓰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네. 정말 안 써서 저도 이렇게 강연을 다니다 보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게 하느냐. 그쵸. 근데 이게 다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읽고 생각하고 문해력까지 연결된다. 글쓰기 수업에서 제가 가장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잘 읽게 만드는 노력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나는 글쓰기를 배우러 온 것이지 읽기를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요. 스파게티 만들 수 있나요? 없죠. 그 맛을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쓰려고 흉내조차 내기 힘들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글을 써놓고 자기 글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읽고 생각하고 쓰기가 곱하기로 같은 값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단의 읽기 능력이죠. 그런데요, 이 읽기 능력은요. 쓰지 않으면 개발이 안 돼요. 굉장히 연관돼요. 그럼 잠깐 그러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읽기, 생각하기, 쓰기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 각각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 각자 포인트를 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잘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잘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하기만큼은 단독으로 노력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노력할 수 있죠? 우리가 쓰지 않으면 잘 생각하고 있다고 어떻게 알죠?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기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강조한 1등급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다면요. 오늘부터 학생과 학부모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처럼 읽고 부자들처럼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왜 흔히 부자 그러면 빌 게이츠 또 부자 그러면 반사적으로 워런 버핏 회장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갖고 싶어하는 초능력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갖고 싶어 한다는 건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갖고 싶어 하겠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면은요, 문해력이에요. 빌 게이츠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해인가 그가 벌어들인 돈을 시급으로 계산했더니 300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어요. 그러면 빌 게이츠가 하루 1시간씩 책을 읽는 비용은 300억 원이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워런 버핏 대장 세계 제1의 투자가잖아요. 그 사람하고 점심을 1시간 먹으려면 246억을 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경매에서 그렇게 낙찰이 됐죠. 그런데 워런 버핏 회장은 해마다 주주들에게 뉴스레터를 손수 씁니다. 그것을 1시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쓰는 1시간의 비용이 246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돈 많은 부자가 왜 300억 원어치 읽기를 하고 왜 246억 원어치 글을 써야 될까요? 직접.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키우는 비결이 바로 읽고 생각하고 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을 스스로는 아는 거죠. 제가 하루는 재미난 추측을 해봤어요. 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책을 대신 읽어주는 비서가 없지? 왜 독서 담당 임원은 없지? 생각을 해봤더니요.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통찰이나 사고의 힘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대신시키면은요 300억 원어치를 대신시키는 게 되는 거죠. 246억 원어치를 대신해서 글을 씌우게 되는 거죠. 다시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부자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읽고 쓰고 생각하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대신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읽고 쓰고 생각하기를 잘한다면 부자 예약 아닐까요? 부자네요 이미. 어떻게 하면 부자처럼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뭘 읽느냐? 좋아하는 걸 읽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읽기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읽기 능력이 개발이 돼야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기도요. 생각을 머릿속에서 만들고 이것을 언어화하는 그 기본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만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는 학교나 사교육에서는 이런 시기를 갖고 사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읽기 기술, 잘 쓰기 기술로 바로 들어가서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말하는 시험머리까지는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머리까지는 개발이 안 됩니다. 잘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읽게 하는 거, 잘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을 만들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은 댁에서 글쓰기 기술, 읽기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으로 아이를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읽게 하는 거, 많이 쓰게 하는 거. 우리 흔히 왜 많이 노출이 되라 그러잖아요. 읽기와 쓰기에 무한 노출이 되면 부자처럼 읽고 부자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작가님 요즘에 노출은 그래도 책 있는 공간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책을 집에다 놓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같이 읽거나 이런 풍경들은 그래도 요즘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쓰는 거는 노출이 된다고 아이가 쓰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좀 팁을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KFC라는 방법을, KFC 아시죠? 예. 아이들에게 매일 써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KFC로 한번 써봐. K는 키포인트라 그래가지고요.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키포인트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써봐.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K. 그 다음에 F는 필링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느낌이 들었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엇을 써야 될지 막연한 것보다는 오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글쓰기 특강을 했어 라는 키포인트가 되는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어? 무슨 느낌이 들었어? 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형식을 잡아주면 아이들이 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냥 막연한 것보다요. 구체적으로 잡아주면요. 자녀의 문해력, 읽고 쓰고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고 싶은데 오늘도 부모님이 이 부분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 중에 일부는 작가님을 찾아오기도 하실 것 같은데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덧붙여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는 문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쓰기라는 말이 비중이 많은 이유는 글쓰기가 말씀드렸듯이 상위 스킬이다 보니까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읽고 생각하기가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얘기할 때도요.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제일 못 참는 게요. 맞춤법이에요. 아이가 쓴 글을 읽다가 맞춤법이 틀린 것이 눈에 띄면 그때부터 확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춤법은 요새 맞춤법 돌리기만 하면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글쓰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AI가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AI가 정말 해줄까라고 의심하는 단계지만은 조금만 있어도요. AI가 정말로 글쓰기를 다 대신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글쓰기를 가르치지 말라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는 스스로 글을 쓰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느껴서 글을 쓰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10대 때부터 글쓰기를 잘 해야 돼, 잘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아이에게 주눅이 들게 하면 아이는 글쓰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싫어진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싫어지기 전에 글쓰기에 재미와 흥미를 갖도록 성적판이 닫히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죠? 그리고요, 글쓰기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에게 글쓰기 잘하라고 가르치나요? 이럴 때는요, 아이가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생각해서 배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쓰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요즘에 많이 필요한데 놓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송숙희 작가님의 조언이요. 문해력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